고은서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거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다. 창밖은 따스한 10월 저녁이었고 아파트 안은 정적이 감돌았다. 남편 박주원 씨는 회사 일로 늦고 있었다. 3살 배기 아들 민우는 가벼운 감기 기운 때문에 친정어머니 댁에서 자기로 했다. 보통 이런 혼자만의 시간을 은서는 마케팅 에이전시에서의 긴장된 한 주를 보낸 뒤 휴식을 취하고 숨을 돌릴 기회로 여겼다. 하지만 오늘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6개월, 정확히 6개월 전 언니 은영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기억에 박히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내 남편, 다시는 나나 우리 애들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 그 말에는 너무나 격렬한 분노와 절망이 담겨 있어. 은서는 아무 대답도 찾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언니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돌아서서 가버렸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메시지는 읽지 않은 채로 남았다. 어머니 박선의 여사까지 나서서 딸들을 화해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은서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남편 주원은 언제나 예에 바르고 정중하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결코 목소리를 높이거나 무례하게 굴거나 실없는 농담을 하는 법이 없었다. 4년 전 결혼했을 때 은서는 남편이 이상적인 남자라고 확신했다. 키가 크고 지적이며 확고한 삶의 원칙을 가진 사람이었다. 과거 경제 범죄를 수사하던 수사관이었던 그는 민간 기업으로 이직해 대기업의 금융 분석가로 일하고 있었다. 차분하고 이성적인 사람. 모두가 그를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왜 언니는 그렇게 날카롭게 반응했을까? 그들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은서는 기억 속 모든 만남과 대화를 되짚어봤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 주원과 은영은 거의 마주칠 일이 없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언니는 일부러 거리를 두었고 주원이 말을 걸면 단답형으로 대답하곤 했다. 조카들인 10살 소윤이와 6살 시우도 주원을 피했다. 그가 언제나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은서는 생각에 잠겼다가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찬장을 열어 선반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들의 결혼식 영상이 담겨 있었다. 4년 전 결혼식은 경기도 외곽의 한 레스토랑에서 열렸다. 하객은 60명가량 왔다. 그때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얀 아치, 생화, 음악, 웃음소리. 언니도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 당시 소윤이는 6살, 시우는 겨우 2살이었다. 은서는 언니가 조금 피곤해 보였던 것을 기억했지만 당시에는 그저 일이 힘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다. 언니는 5년 전 금융사기로 남편 강태준이 수감된 후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다. 이혼은 태준이 먼저 제기했다. 그는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구치소에서 이혼 서류를 보냈다. 은영은 그때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남편은 가장 힘든 순간에 그녀와 아이들을 버렸다. 그녀는 아무런 지원도 없이 어린 2아이와 함께 홀로 남겨졌다. 초등학교 수학교사로 일하며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작은 방 2개짜리 아파트에 살았고 모든 것을 아껴야 했다. 은서가 어떻게든 도우려 했지만 자존심 강한 언니는 도움을 마지못해 받았다. 은서는 USB를 노트북에 꽂고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 익숙한 장면들이 나타났다. 엄숙한 예식, 신랑 신부의 첫 댄스, 하객들의 축사. 그녀는 영상을 빨리 감으며 친척들과 친구들의 얼굴을 샅샅이 뜯어보았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려줄 아주 작은 단서라도 찾으려는 듯이 여기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축배를 드는 어머니가 보인다. 저기에는 주원의 회사 동료들이 테이블에 앉아 웃고 있다. 여기서는 은서의 친구들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다. 그리고 저기 언니가 있다. 그녀는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소윤이와 어린 시우가 있었다. 언니는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평범하게 묶었다. 얼굴에는 억지로 지어낸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은서는 당시 그 모습을 보고 언니 자신의 순탄치 못했던 결혼 생활 때문에 피곤하고 슬퍼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영상을 다시 보니 다른 것이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긴장감이었다. 은영은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식장 안을 헤매다 한 곳에 멈춰섰다. 바로 주원이었다. 은서는 주원과 은영이 한 화면에 잡힌 순간들을 찾아 영상을 더 빨리 돌렸다. 여기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주원이 은영과 아이들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간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하듯 손을 내민다.
아마도 아내의 언니와 좀 더 가까워지고 싶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은영은 날카롭게 고개를 돌려 소윤이와 시우의 손을 잡고는 식장 반대편으로 아이들을 거의 끌고 가다시피 한다. 그녀의 얼굴에 서린 것은 단순한 냉담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증오였다. 순수하고 조금도 감추지 않은 증오. 은서는 화면을 멈추고 확대했다. 주원은 손을 내민 채 굳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가벼운 당혹감과 어색함이 스쳤다. 그리고 몇 미터쯤 떨어진 은영은 뒤를 돌아보며 그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었다. 그 순간 영상에는 소리가 담기지 않았다. 촬영 기사가 시끄러운 축사가 오가는 다른 하객들에게 카메라를 돌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서는 언니의 입모양을 똑똑히 읽을 수 있었다. 느리고 또렷하게 은영의 입술이 말했다. 난 당신을 알아. 당신은 짐승이야. 은서는 숨을 멈췄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그 장면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언니의 입술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난 당신을 알아. 당신은 짐승이야. 이게 무슨 뜻일까? 언니가 결혼식 전에 주원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은서는 결혼하기 1년 전 공통된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미래의 남편을 만났다. 그때 그는 이미 수사관 일을 그만두고 민간 기업으로 옮긴 후였다. 그들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다. 반년 만에 그는 청혼했고 곧 결혼식을 올렸다. 그 시간 동안 주원은 은영과 아는 사이라고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언니 역시 침묵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전에 만난 적이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은서는 필사적으로 시간 순서를 떠올리려 애썼다. 5년 전 강태준이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때 은영은 31살, 소윤이는 5살, 시우는 1살이었다. 주원은 바로 그 시기에 경제범죄수사관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가 태준의 사건을 담당했을 수도 있다는 건가? 하지만 왜 말하지 않았을까? 은서는 노트북을 닫고 방 안을 서성였다. 생각이 뒤엉켰다. 아무것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 행동해야 했다. 그저 앉아서 추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저 내일 갈게요.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그래, 딸, 물론이지. 박 여사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차분했다. 민우는 이제 거의 다 나았어. 너 보고 싶어 하더라. 온 김에 얘기도 좀 하자꾸나. 회사에 무슨 일 있었니? 아니요. 그냥 뵙고 싶어서요. 엄마, 언니한테는 전화 안 하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니, 안 했어. 근데 모레쯤 애들 데리고 온다고는 하더라. 금요일에 시우 좀 봐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학교에서 학부모 총회가 있다나 봐. 왜 묻니? 그냥 궁금해서요. 민우 좀 바꿔주세요. 보고 싶네요. 그러자 아들이 수아기를 낚아채 할머니와 블록 놀이를 얼마나 재미있게 했는지, 같이 얼마나 맛있는 전을 부쳤는지 제잘거리기 시작했다. 아들과 잠시 더 통화한 후 은서는 어머니를 다시 바꿔달라고 해서 말했다. 네, 엄마. 내일 뵈어요. 항상 감사해요. 은서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다. 모레 언니가 어머니 댁에 온다. 그렇다면 소윤이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 아이는 똑똑하고 관찰력 있으며 이제 많은 것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컸다. 어쩌면 엄마가 아이에게 무언가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 때가 있다. 다음 날 은서는 퇴근하자마자 어머니 댁으로 향했다. 민우가 기쁘게 달려와 그녀의 다리를 껴안으며 할머니와 함께 찰흙으로 공룡을 만들었다고 자랑했다. 박 여사는 배추전, 잼을 곁들인 차, 직접 구운 과자 등으로 상을 차렸다. 그들은 부엌에 앉았다. 민우는 옆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은서는 무슨 말로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계속해서 망설였다. 엄마, 언니가 왜 주원 씨한테 그렇게 대하는지 혹시 아세요? 마침내 그녀가 용기를 냈다. 박 여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찻잔을 받침에 내려놓았다. 어머니는 식탁보의 무늬를 들여다보며 오랫동안 침묵했다. 은서야, 나도 정확히는 모른다. 하지만 너희 결혼식 끝나고 우리 둘만 남았을 때 영희가 그러더구나. 엄마, 나 저 사람이랑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아. 절대로. 그 사람이 있으면 나랑 애들은 부르지 마세요. 라고. 무슨 일이냐고 캐물었지만 입을 꾹 닫더구나. 그저 덤만은 이해 못해. 아무도 이해 못할 거야. 라고만 반복했어. 강서방에 대해서는 요즘 뭐 말 없었어요?
박 여사는 한숨을 쉬었다. 한 달 전에 출소했다고 하더라. 연락하려고 애쓰고 심지어 은영이 일하는 학교 앞까지 찾아왔었대. 애들 만나게 해달라고 소윤이랑 시우 볼 권리가 있다고 소리쳤다더구나. 은영이가 단칼에 거절했지? 자기한테도 애들한테도 그는 죽은 사람이라고 했대. 난 은영이 심정 이해한다. 자기가 먼저 이혼하자고 가족을 버려놓고 이제 와서 무슨 권리를 주장하겠니?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강태준은 이미 출소했고 전처의 삶으로 돌아오려 하고 있다. 체포된 지 5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자랐고 소윤이는 이제 곧 사춘기, 시우도 초등학생이 될 나이다. 은영은 교사 월급으로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 아이들을 키워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 모두를 배신했던 남자가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일과 주원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왜 은영은 아마도 전 남편을 증오하는 것만큼이나 그를 증오하는 걸까? 모레 정확히 오후 3시 은서는 다시 어머니 댁을 찾았다. 그녀는 은영이 보통 점심 식사 후에 아이들을 데려온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그 시간을 골랐다. 예상대로 10분 뒤 초인종이 울렸다. 박 여사가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소윤이와 시우를 데리고 온 은영이 서 있었다. 은영은 동생을 보자마자 급히 걸음을 멈췄다. 내가 왜 여기 있어? 목소리는 차갑고 무심했다. 언니랑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은서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우린 할 얘기 없어? 언니, 제발. 난 이해해야겠어? 언니는 침묵했다. 그녀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소윤이는 겁먹은 눈으로 엄마를 쳐다봤고 시우는 엄마 등 뒤로 숨었다. 언니는 왜 주원 씨를 그렇게 미워해? 은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내가 상관할 일 아니야? 내 일이야. 그는 내 남편이고 언니는 내 언니잖아. 우리가 반년 동안 말도 안 하고 지내는데 난 이유조차 모르고 있잖아. 은영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침묵이 길어졌다. 박 여사는 옆에 서서 감히 끼어들지 못했다. 언니, 결혼식 때 왜 그 사람을 짐승이라고 불렀어? 은서가 조용히 말했다. 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영상 다시 봤구나? 응, 봤어. 언니는 말했지. 난 당신을 알아. 당신은 짐승이야, 애라고. 언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결혼 전에 만난 적 있어? 은영은 입술만 떨며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러더니 그녀는 아이들을 향해 획 돌아섰다. 소윤아, 시우야, 할머니랑 부엌에 가 있어? 당장. 아이들은 말없이 떠났다. 할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며 문을 닫았다. 은영은 은서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너무나 큰 고통과 분노가 서려 있어 동생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내 남편 근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그 완벽하고 고결하고 올바른 남편. 그 사람이 바로 강태준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내 가족을 파괴한 그 수사관이라고. 은서는 얼어붙었다. 그 말이 곧바로 의식에 와닿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박주원이 내 남편 사건을 맡았다고 은영이 소리쳤다. 그가 증거를 모았고 그가 태준 씨를 신문했고 그가 태준 씨를 5년 동안 감옥에 쳐넣었어. 그 사람 때문에 내 아이들은 아빠 없이 자랐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5년 동안 빈곤 속에서 살았어. 그 사람 때문에 소윤이랑 시우는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했다고. 은서의 머릿속이 뒤집혔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현관 의자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강서방은 범죄를 저질렀잖아. 사람들을 속였잖아. 닥쳐. 은영이 다가왔다. 그녀의 두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내 남편을 범죄자라고 말하지 마. 그는 내 아이들의 아버지야.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런데 내 남편 박주원이 그의 인생을 망가뜨렸어. 전 남편이잖아. 은서가 기계적으로 정정했다. 스스로 이혼하자고 했잖아. 언니도 그 사람을 잊으려고 성까지 바꿨으면서. 은영은 그 자리에 굳었다. 얼굴이 일그러졌다.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가. 그녀가 속삭였다. 여기서 나가. 그리고 내 남편, 나랑 내 아이들한테서 멀리 둬. 아주 멀리. 은서는 천천히 일어나 아파트를 나섰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다. 주원이 태준의 사건을 맡았다. 주원이 언니의 남편을 감옥에 보냈다. 주원은 알고도 침묵했다. 은서는 멍한 상태로 집으로 차를 몰았다. 손은 기계적으로 운전대를 돌리고 발은 페달을 밟았지만 의식은 저 멀리 다른 곳에 있었다. 은영의 말이 머릿속에서 경종처럼 울렸다. 내 남편이 내 남편을 감옥에 보냈어.
그가 내 가족을 망가뜨렸어. 어떻게 이런 일이? 왜 주원은 4년 동안이나 침묵했을까?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을까? 강태준에 대한 첫 언급이 나왔을 때 바로 은서는 그들의 첫 대화들을 떠올렸다. 막 사귀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며 언니와 조카들, 그리고 은영의 이혼에 대해 언급했다. 언니의 전남편이 경제 사기로 감옥에 있다고 말했다. 주원은 주의 깊게 들으며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지만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자신이 그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말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왜?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서재에 있었다. 주원은 컴퓨터 앞에 앉아 어떤 그래프와 표를 보고 있었다. 발소리를 듣고 그가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왔어. 어머니 댁에는 잘 다녀왔고 민우는 다 나았대. 보고 싶어 하던. 은서는 문가에 멈춰섰다. 오랫동안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34살의 키 크고 다부진 남자. 짧은 검은 머리, 차분한 회색 눈, 반듯한 이목구비. 언제나 침착하고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 완벽한 남편. 혹은 아니거나.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딱딱하게 나왔다. 주원은 경계하며 노트북을 덮고 몸 전체를 그녀 쪽으로 돌렸다. 무슨 일이야? 강태준이라는 사람, 알아요? 침묵. 아주 짧은 1초 남짓한 순간이었지만 은서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주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의자 팔걸이를 쥔 손가락이 살짝 굳어졌다. 알아, 그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5년 전에 당신이 그 사람 사건을 맡았어요? 그래. 내 언니 남편을 감옥에 보내놓고 나한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군요. 주원은 일어서서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피로감이 서렸다. 은서야, 우리가 만났을 때 난 이미 수사관 일을 그만둔 상태였어. 강태준 사건이 종결되고 반년이 지난 후였지. 당신은 언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남편이 사기죄로 감옥에 있다고 했지만 한 번도 그의 성을 말한 적은 없었어. 그냥 선니 전 남편이라고만 했지? 난 그 사람이 바로 그 강태준이라는 걸 알 수가 없었어. 더군다나 언니는 결혼 전 성을 쓰고 있었잖아. 그럼 언제 알았는데요? 결혼식 때 은영 씨를 보고 그가 날 알아봤을 때. 그리고 당신은 침묵했죠. 4년 동안이나. 주원은 한숨을 쉬며 손으로 입술을 쓸었다. 은서는 결혼 생활 내내 처음으로 그의 당황한 모습을 보았다. 내가 뭘 어떻게 했어야 했는데? 결혼식 날 당신한테 짖잖아. 자기야. 내가 바로 자기 언니 남편을 감옥에 보낸 그 수사관이야 라고 말했어야 했나? 축제를 망치면서 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 은영 씨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과거는 과거로 남을 거라고. 하지만 아니었군. 은서는 가까이 다가가 결혼 후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언니는 당신을 피해요. 당신을 증오한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 자매는 반년 동안 말도 안 하고 지내. 애들도 당신한테 다가가는 걸 무서워해. 이게 우리 가족을 망가뜨리고 있잖아. 강태준이 범죄자였다는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주원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난 내 일을 했을 뿐이야. 사람들을 지켰다고. 그 사건에 대해 말해줘요. 은서가 요구하듯 말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난 진실을 알고 싶어요. 주원은 말없이 책장으로 걸어가 맨 위 선반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기록 보관용이라고 쓰인 두꺼운 회색 서류철이었다. 그는 그것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주요 자료들 사본이야. 나 자신을 위해 보관해 둔 거지? 선임 수사관으로서 맡았던 첫 번째 큰 사건이었으니까. 읽어봐. 은서는 서류철을 열었다. 안에는 문서 사본, 출력물, 사진, 조서 발췌본 등이 들어있었다. 그녀가 읽기 시작하자 주원은 옆에 앉아 설명하기 시작했다. 5년 전 8월, 우리 부서에 김영수라는 은퇴 노인 한 분이 고소장을 접수했어.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지? 자신을 금융 컨설턴트라고 소개한 강태준이 그를 설득해서 평생 모은 저축 2억 원을 어떤 고수익 프로젝트에 투자하게 했다는 거야. 연 30%의 수익을 약속했대. 김영수 씨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돈을 송금했지. 한 달 뒤, 강태준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 은서는 슬픈 눈을 한 노인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우리는 수사에 착수했어. 주원이 말을 이었다. 알고 보니 강태준은 금융 피라미드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어. 인터넷 광고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짜 수익 보고서를 보여줬지. 사람들은 믿고 돈을 투자했어. 첫 투자자들에게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했지만
그건 새로운 투자자들의 돈으로 막는 방식이었어. 전형적인 피라미드 사기였지? 몇 명이나 속인 건데요? 63명, 총 피해액은 15억 4천만 원에 달했어. 은서는 창백해졌다. 그녀는 서류를 넘겼다. 피해자 명단, 투자 금액, 증인 진술서, 노인들, 다자녀 가정, 아파트 마련을 위해 돈을 모으던 신혼부부, 한 사람에 의해 파괴된 인생들이었다. 피해자 중에는 72세의 최정자 할머니도 있었어. 주원이 조용히 말했다. 손자 해외 치료비를 대주려고 시골집을 팔아 그 돈을 강태준의 프로젝트에 투자했지. 아이는 8살, 백혈병이었어. 할머니가 전 재산을 1차 치료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아이는 반년 뒤에 세상을 떠났어. 은서는 눈을 질끈 감았다. 크라브초프 가족도 있었어. 주원이 계속했다. 10년 동안 아파트 자금을 모았지? 아이가 셋인데 월세로 살고 있었어. 강태준은 그들의 전 재산을 투자하라고 설득했지. 1년 뒤면 원룸이 아니라 투룸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아직도 월세로 살아. 그만해요. 은서가 속삭였다.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주원은 계속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그 안에 강철 같은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퓨도르프라는 노인은 전 재산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유서를 남겼지. 이 한 사람을 믿었다. 그는 나를 배신했다라고. 악쇼노바 미망이는 생계 수단을 잃었고 젊은 자이체프 부부는 서로를 비난하다가 이혼했어. 이 사람들 각자에게는 얼굴과 이름, 그리고 인생이 있어?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단 한 사람, 강태준 때문에 고통받았지?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닫았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녀는 은영이 묘사했던 강태준, 즉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이자 다정한 남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의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그녀 앞에는 다른 이미지가 펼쳐져 있었다. 사람들을 등치고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냉혈한 사기꾼. 수억 원의 도둑질한 돈을 굴리면서도 그는 언니의 작은 결혼 전 아파트에 계속 살았군요.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죠? 은서가 조용히 물었다. 실수를 하나 저질렀어. 주원이 대답했다. 아내 명의로 비싼 차를 샀지? 우리가 그의 계좌를 추적하다가 그 이체 내역을 발견했어. 은영 씨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는 아내 모르게 모든 걸 처리했지만 차는 그녀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지. 우리는 그 차를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압수했어. 언니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아니, 강태준은 모든 걸 숨겼어. 아내는 그가 합법적인 회사에서 금융 컨설턴트로 일하는 줄 알았지? 피라미드 사기나 속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 체포된 후에야 알게 된 거야? 은서는 5년 전 은영이 울면서 남편 앞으로 등록된 본 적도 없는 차가 발견되었다고 이야기하던 것을 떠올렸다. 그때 언니는 그 차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실수이거나 남편이 누명을 썼다고 생각했다. 그는 죄를 인정했나요? 은서가 물었다. 부분적으로. 처음에는 모든 걸 부인했어. 사업이었고 돈을 돌려줄 계획이었다고 했지. 하지만 우리가 증거를 제시하자 은행 이체 내역, 증인 진술, 고객과의 메시지 그는 무너졌어. 사기 사실은 인정했지만 누구도 속일 의도는 없었고 단지 경영에 실패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 형량은 얼마나 받았어요? 형법 제347조에 따른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5년. 이 혐의로는 최소 형량이었어. 법원이 부분적인 자백, 전과 없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지. 그런데 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거죠? 주원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의 동기는 모르겠어? 어쩌면 은영 씨를 수감자와의 관계에서 해방시켜주고 싶었을지도. 아니면 부끄러웠거나 혹은 그냥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지. 체포된 지 한 달 만에 구치소에서 이혼 서류가 날아왔어. 은서는 쏟아지는 정보들을 정리하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가 강태준에 대해 알던 모든 것은 은영의 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리고 언니는 그를 불운한 상황의 희생자,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이야기했다. 하지만 서류는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사실과 숫자, 증거가 있었다. 그에게 속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한 달 전에 출소했다고 했죠. 은서가 말했다. 정확히 5년을 채웠군요. 그래, 가석방은 허용되지 않았어. 형기를 다 채웠지.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만나겠다고 요구하는 거고. 엄마 말이 언니 직장까지 찾아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소윤이랑 시우를 만나게 해달라고.
주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으로는 아이들과 만날 권리가 있어? 법원에서 친권을 박탈하지 않았다면 말이지. 그리고 박탈되지 않았어. 은영 씨가 그런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전과 기록과 오랫동안 아이들 삶에 부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을 통해 접근을 제한할 수는 있어? 은서는 생각에 잠겼다. 소윤이는 이제 10살이다. 아버지를 기억할 것이다. 아마도 희미하게. 그가 체포되었을 때 5살이었으니까. 시우는 겨우 1살이었다. 아버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시우에게 강태주는 낯선 사람일 뿐이다. 어떻게 생각해요? 은서가 천천히 물었다. 언니는 남편이 유죄였다는 걸 이해할까요? 주원이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어. 어쩌면 알고 있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겠지?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 아이들의 아버지가 범죄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보다 그 환상을 깨뜨린 나, 즉 수사관을 탓하는 게 더 쉬울 테니까. 이건 책임 전가라고 부르지. 그래요. 심리적 방어기제. 진실을 인정하기 고통스러우니 분노를 내게 돌리는 거지. 내가 그 가족의 몰락을 상징하는 인물이니까. 내가 아니었다면 강태주는 곁에 있었을 거라는 게 그녀의 논리야. 은서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유리창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9월의 저녁은 일찍 찾아왔다. 그녀는 언니를 생각했다. 은영이 5년 동안 혼자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어떻게 아꼈는지, 소윤이와 시우를 먹여 살리기 위해 투잡을 어떻게 뛰었는지,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밤마다 어떻게 울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녀는 남편인 사기꾼이 아니라 그를 폭로한 수사관이 잘못이라고 믿어왔다. 언니랑 얘기해야겠어요. 은서가 말했다. 이 서류들을 보여줘야겠어요. 언니는 진실을 알아야 해요. 확실해. 주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람들은 항상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니야. 특히 그 진실이 자신의 세계관을 무너뜨릴 때는 더더욱. 시도해봐야 해요. 내 언니잖아요. 이 침묵 속에서 더는 살 수 없어요. 주원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알았어. 하지만 언니가 믿지 않거나 믿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 각오해.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인 토요일, 그녀는 은영의 번호를 눌렀다. 길고 단조로운 신호음만 계속되었다. 아무도 받지 않았다. 은서는 다시 걸었다. 그리고 또다시 5번째 시도 만에 언니가 받았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는 차가웠다. 언니, 만나야겠어.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어? 우린 할 얘기 없어? 강태준에 대해서, 주원 씨가 맡았던 사건에 대해서, 나한테 서류가 있어? 언니가 이걸 봐야 해.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아. 마침내 은영이 말했다. 당신들 종이 쪼가리에 뭐라고 쓰여있든 상관없어. 내 남편이 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까. 주원 씨가 망가뜨린 게 아니라 강태준이 망가뜨린 거야. 은서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는 63명을 속였고 15억을 훔쳤어.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 아이들은 치료를 받지 못했고 가정이 무너졌다고. 닥쳐. 은영이 소리쳤다. 내가 감히 그 사람에 대해 그렇게 말할 자격 없어. 그는 내 아이들의 아버지야.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는 언니 이름으로 차를 등록하면서 말도 안 했어. 언니를 이용한 거야? 그러고는 감옥에서 이혼 소송을 걸었지? 당신들 셋을 아무런 지원도 없이 버려두고? 은영은 거칠게 숨을 쉬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난 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날 내버려둬. 언니, 모레 내가 갈게. 서류 가지고 갈게. 언니는 이걸 읽어야 해. 적어도 아이들을 위해서, 소윤이랑 시우를 위해서라도. 애들은 크고 있고 곧 아빠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할 거야. 언니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대답해주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야 해. 침묵. 모레 저녁 6시에 은서가 반복했다. 갈게. 제발 문 좀 열어줘.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온몸이 떨렸지만 결정은 내려졌다. 그날 저녁, 민우가 잠든 후 은서는 다시 사건 서류처를 열었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다시 읽고 사기 수법을 연구하고 사진을 살펴보았다. 알면 알수록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강태준은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속인 계산적인 사기꾼이었다. 그리고 은영은 그것을 봐야만 했다. 모레는 은서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찾아왔다. 일요일 내내 그녀는 긴장 속에서 기다렸고 월요일에는 겨우 업무 시간을 버텨냈다.
사무실에서 그녀는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었다. 동료들이 괜찮냐고 물었지만 은서는 의례적인 말로 대답하고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언니와의 대화는 어떻게 될까? 은영이 들어주기는 할까? 문전박대하지는 않을까? 오후 5시, 은서는 주원이 준 회색 서류철을 책상에서 챙겨 가방에 넣고 사무실을 나섰다. 은영의 집까지는 도시를 가로질러 40분 정도 걸렸다. 정확히 6시, 그녀는 아파트 입구에 차를 세우고 4층으로 올라갔다. 갈색 인조 가죽이 덧대어진 익숙한 문 앞에 멈춰 서서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연 것은 소윤이었다. 아이는 지난 반년 사이에 훌쩍 자라 키가 더 크고 어른스러워져 있었다. 검은 머리는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고 진지한 갈색 눈은 경계심을 품고 있었다. 안녕, 소윤아. 은서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계시니? 네, 안녕하세요. 조카도 조용히 대답했다. 들어오세요, 은서 이모. 은서는 작은 현관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서는 소리로 보아 블록 놀이를 하는 듯한 시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영이 부엌에서 나와 불친절한 눈으로 동생을 쳐다봤다. 그녀는 실내복 차림이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은 창백하고 지쳐 보였다. 왔구나. 그녀가 말했다. 질문이 아니라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말이었다. 응,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은영은 말없이 소윤이에게 고갯짓을 했다. 소윤아, 동생한테 가. 방문 닫고 엄마가 부를 때까지 나오지 마. 아이는 순순히 들어갔다. 자매는 부엌에 단둘이 남았다. 낡은 벽지, 오래된 냉장고, 달아빠진 식탁이 있는 작은 공간이었다. 은영은 의자에 앉았다. 은서는 맞은편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다. 이건 강태준 사건 자료야. 그녀가 입을 열었다. 주원 씨가 수사 중에 모은 서류들 사본이야. 언니가 읽어봤으면 좋겠어. 은영은 서류철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런 종이 필요 없어. 언니, 진실을 알아야 해. 난 진실을 알아. 언니가 날카롭게 대꾸했다. 내 남편이 내 남편을 감옥에 보냈어. 그가 우리 가족을 망가뜨렸다고. 강태준이 스스로 가족을 망가뜨린 거야?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은영이 벌떡 일어나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다. 그만해. 그를 범죄자라고 말하는 거 그만하라고. 넌 그를 몰라? 그가 어떤 남편이었는지, 어떤 아빠였는지 모른다고. 그럼 말해줘. 은서가 차분하게 말했다. 어떤 사람이었는데? 언니는 숨이 막힌 듯 굳어버렸다. 그녀는 천천히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다. 태준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난 정말 어렸지? 막 교사 생활을 시작해서 방 한 칸을 얻어 겨우 먹고 살았어. 그는 나보다 나이가 많았고 이미 자기 집도 차도 있었어. 잘생기고 자신감 넘쳤지. 금융업에 종사하면서 사람들 돈을 투자하는 걸 돕는다고 했어. 나한테 정말 잘해줬어. 꽃, 레스토랑, 선물. 은서는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들었다. 우리는 결혼했어? 난 행복했지? 내 짝을 만났다고 생각했어? 2년 뒤에 소윤이가 태어났고 태준 씨는 기뻐하며 딸을 품에 안고 장난감을 사줬어. 그러다가 뭔가 변했어. 그가 회사에 늦게까지 있는 날이 잦아졌어. 늦게, 피곤하고 신경질적인 모습으로 돌아왔지.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다. 고객들이 재촉한다.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어. 난 끼어들지 않았어.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 은영은 말을 멈추고 텅 빈 찻잔을 응시했다. 그 뒤에 시우가 태어났어. 태준 씨는 더 이상 우리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 하루 종일 사라졌다가 일주일 동안 집에 안 들어오기도 했어. 출장이라고 했지? 난 믿었어. 돈에 대해 물으면 생활비는 충분했으니까 그는 다 일시적인 거고 곧 괜찮아질 거라고 둘러댔어. 그러던 어느 날 경찰이 닥쳤어. 은영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닥지 않았다. 그날을 아주 세세하게 기억해. 시우가 11개월이었어. 나 혼자 애들이랑 집에 있었지? 초인종이 울렸어. 문을 여니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어. 신분증을 보여주며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고 했지? 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그들은 온 집안을 뒤집어 놓고 태준 씨의 컴퓨터, 서류, USB 같은 것들을 가져갔어. 그리고 그가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말했어. 은서는 손을 뻗어 언니의 손을 만졌다. 은영은 뿌리치지 않았다. 난 믿지 않았어. 실수라고 생각했지? 경찰서로 달려가서 설명을 요구했어. 그들은 태준 씨에 대한 형사사건이 입건되었고 많은 사람을 속였다고 말했어.
난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내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소리쳤어. 하지만 그들은 증거가 명백하다고 했어. 태준 씨가 금융 피라미드를 만들었고 인터넷으로 투자자를 모아 고수익을 약속하고는 그들의 돈을 썼다고. 수십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난 믿지 않았어. 누군가 태준 씨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말했지. 그리고 재판이 시작됐어. 태준 씨는 처음에는 모든 걸 부인했어. 사업이었고 돈을 돌려주려 했지만 시간이 부족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검사는 그 모든 돈을 내 남편이 가로챘다고 했어. 그리고 난 아무것도 몰랐어. 그가 숨긴 건 언니 잘못이 아니야. 은서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난 아내잖아. 내가 알아챘어야지.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야지. 어떻게 사람 옆에 살면서 그가 남들을 속이는 걸 보지 못할 수 있어? 그가 숨겼으니까. 사기꾼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진실을 숨기는데 능숙해. 은영은 고개를 저었다. 태준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그는 이혼 소송을 걸었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기도 전에 그냥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보냈어. 나를 의무에서 해방시켜준다고 썼더군. 난 충격받았어. 그에게 연락하려고 편지를 썼지만 답장이 없었어. 면회를 신청했지만 거절했지? 마치 나와 아이들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 은서가 말했다. 그래. 두 아이를 데리고 돈도 기댈 곳도 없이 태준 씨 부모님은 우리에게 등을 돌렸어. 내가 남편을 잘 감시했어야 했다고. 내 잘못이라고 했지? 난 투잡을 뛰기 시작했어. 퇴근 후에는 과외를 하면서 소윤이와 시우를 먹여 살렸어. 5년을 혼자 버텼어. 5년을. 은서는 언니의 손을 더 꽉 쥐었다. 언니, 이해해. 그리고 정말 안타까워. 하지만 주원 씨는 언니의 고통에 책임이 없어. 그는 단지 자기 일을 했을 뿐이야. 그가 태준 씨를 감옥에 보내지 않았다면 아이들은 아빠와 함께 자랐을 거야. 은영이 소리쳤다. 범죄자인 아빠와 함께 말이지. 사람들을 속이고 훔친 돈을 가족을 부양하는 대신 차에 탕진하는 아빠와 그는 아이들을 사랑했어. 그럼 왜 당신들을 버렸는데? 왜 이혼 소송을 걸었어? 왜 5년 동안 소윤이와 시우에게 단 한 번도 편지를 쓰지 않았어? 은영은 침묵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언니, 은서가 부드럽게 말했다. 언니는 주원 씨를 탓하고 있어? 그게 더 쉬우니까. 남편이 자신과 아이들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보다 수사관을 비난하는 게 더 쉽잖아. 하지만 진실은 강태준이 스스로 당신들의 가족을 파괴했다는 거야. 주원 씨가 아니라 강태준이. 그렇게 말하지 마. 언니가 속삭였다. 서류를 봐. 피해자들의 진술을 읽어.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쳤는지 알아봐. 언니는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이미지가 아니라 진짜 강태준을 봐야 해. 은서는 서류철을 열어 첫 번째 장을 꺼냈다. 김영수 씨의 진술서. 두 번째 장을 놓았다. 최정자 씨의 진술서. 은영은 떨리는 입술로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크라브초프 가족. 아이 셋, 10년 동안 모은 아파트 자금. 강태준을 믿었다가 모든 것을 잃었다. 아직도 월세로 산다. 은서는 한 장 한 장 서류를 꺼내놓았다. 사진, 발췌본, 조서. 이야기 뒤에 또 다른 이야기. 운명 뒤에 또 다른 운명. 퓨도르프 노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이체프 부부는 돈을 잃고 이혼했다. 총 63명. 15억 원어치의 도둑 맞은 희망. 은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흐느낌으로 들썩였다. 난 몰랐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 이제 알았잖아. 그리고 이제 결정해야 해. 계속 주원 씨를 탓할 건지 아니면 진실을 인정할 건지. 자매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은 어두워졌고 부엌에는 천장 아래 전구 하나만 켜져 있었다. 방 안에서는 아이들의 소곤거리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마도 대화를 엿듣고 있는 듯 했다. 은영이 고개를 들었다. 눈은 눈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의 이미지를 지켜주려고 했어. 아빠가 실수를 했고 억울하게 벌을 받았지만 너희를 사랑하고 단지 곁에 있을 수 없을 뿐이라고 말했어. 소윤이는 아빠를 기억해. 가끔 물어보거든. 시우는 전혀 기억 못하지만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들려줬어. 아이들이 자신들을 사랑했던 아빠가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했어. 그런데 이제 아이들에게 아빠가 범죄자고 사람들을 속였고 그 때문에 누군가 죽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한 번에 다 말할 필요는 없어. 아이들은 아직 어리니까. 하지만 언니는 주원 씨를 악마로 보는 건 그만둬야 해. 그는 적이 아니야. 그는 사람들을 지켰어.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여전히 고통이 서려 있었다. 시간이 필요해. 이걸 받아들이고 다시 생각할 시간이. 이해해. 하지만 언니, 강태준은 출소했어. 아이들을 만나겠다고 요구하고 있고. 어떻게 할 생각이야? 언니는 움찔했다. 그저께 전화했어? 소윤이랑 시우를 볼 권리가 있다고. 내가 방해하면 소송을 걸겠다고 했어. 난 아이들이 그를 모르고 그들에게는 낯선 사람일 뿐이라고 대답했지. 그는 화를 내며 내가 아이들을 자신에게서등 돌리게 만들었다고 소리치기 시작했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해? 소윤이는 무서워해. 아빠가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더니 울음을 터뜨렸어. 엄마, 나 아빠 기억 안 나. 무서워라고 하더라. 시우는 아예 그게 누군지 이해를 못해. 시우에게 아빠는 그냥 단어일 뿐이야. 언니, 은서가 진지하게 말했다. 강태준이 계속 고집을 부리면 법적 도움이 필요해. 법원을 통해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걸 제한할 수 있어? 변호사 쓸 돈 없어. 주원 씨가 도와줄 수 있어? 그는 법을 잘 알아.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해 줄 수 있을 거야. 은영은 몸이 굳었다. 그 사람 도움은 받고 싶지 않아. 언니, 제발. 아이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야. 강태준은 5년을 감옥에서 보냈어.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잖아. 만약 그가 위험하다면? 위험하지 않아. 언니가 힘없이 반박했다. 확신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야? 은영은 침묵했다. 은서는 더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깨달았다. 모레 저녁에 주원 씨 시간 비어. 애들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와. 감정은 빼고 차분하게 얘기하자. 소윤이랑 시우를 어떻게 보호할지 의논해야 해. 주원 씨는 적이 아니야. 언니, 아군이 될 수 있어? 무서워. 언니가 속삭였다. 뭐가 무서운데? 그 사람을 만나는 거, 이 태준 씨를 감옥에 보낸 사람의 눈을 보는 거? 주원 씨는 옳은 일을 한 거야. 언니도 방금 사건 자료를 읽었잖아. 강태준은 벌을 받아 마땅했어. 은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갈게. 하지만 오직 아이들을 위해서야. 은서는 언니를 껴안았다. 반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안았다. 은영은 은서에게 매달려 울었고 동생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의 말을 속삭였다. 몇 분 뒤 은영은 진정하고 눈물을 닦고 아이들을 불렀다. 소윤이와 시우가 방에서 조심스럽게 겁먹은 표정으로 나왔다. 은서는 그들에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 얘들아. 이모가 그냥 너희 보러 잠깐 들른 거야? 소윤이는 불신 어린 눈으로 엄마의 붉어진 눈과 젖은 뺨을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우는 은영에게 달려가 그녀의 다리를 껴안았다. 엄마, 울었어. 조금, 아들. 하지만 괜찮아. 그냥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 은서는 작별 인사를 하고 아파트를 나섰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희망이 보였다. 은영이 듣기 시작했고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다. 집에 돌아와 그녀는 주원에게 대화 내용을 전했다.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그가 그녀를 안아주었다. 잘했어. 가까운 사람에게 고통스러운 일에 대해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모레 아이들이랑 오겠다고 했어요. 강태준 문제를 의논하고 싶대요. 주원은 미간을 찌푸렸다. 강태준은 한 달 전에 출소했어. 벌써 만남을 요구하는군. 네, 연희한테 전화해서 법정 소송으로 위협하고 있대요. 그렇다면 빨리 움직여야겠네. 그의 접근을 제한하는데 도움이 될 서류들을 준비해둬야겠어. 은영 씨는 아이들과의 면접 교섭 방식에 대한 심판을 법원에 청구해야 해. 그의 전과와 장기간의 부재를 고려하면 법원은 그녀 편을 들어줄 거야.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힘든 대화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다. 그들은 함께 헤쳐나갈 것이다. 수요일, 은영은 정말로 찾아왔다. 은서는 아파트 입구에서 그녀를 맞았다. 언니는 아이들과 함께 택시에서 내렸는데 긴장하고 창백해 보였다. 소윤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시우는 엄마 등 뒤에 숨어 있었다. 아이들은 깔끔하게 옷을 입었지만 그들의 모든 움직임에서 경계심이 읽혔다. 와줘서 고마워. 언니. 은서가 조용히 언니를 안으며 말했다. 은영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들은 아파트로 올라갔다. 주원은 거실에서 서류철을 들고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은영이 들어서자 그는 일어섰지만
그녀의 긴장감을 느끼고 다가서지는 않았다. 안녕하세요, 은영씨.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들어오세요. 언니는 문가에 얼어붙은 채 주원을 오랫동안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은서는 그녀 안에서 두려움, 분노, 불신 같은 감정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은영은 자신을 다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민우가 방에서 뛰쳐나와 사촌들을 보고 기쁘게 소리쳤다. 소윤이가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다. 시우도 조금 활기를 되찾았다. 은서는 아이들을 아이방으로 데려가 만화 영화를 틀어주고 블록과 장난감을 주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은영은 이미 소파에 앉아 있었고 주원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다. 아이들과의 면접 교섭 방식에 대한 심판 청구서 초안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사무적인 톤으로 시작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어머니로서 은영 씨는 강태준 씨가 소윤이와 시우를 언제, 어디서,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는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가 중범죄 전과가 있고 오랫동안 아이들 삶에 없었으며 특히 막내 아들은 그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은 높은 확률로 은영 씨 편을 들어줄 겁니다. 은영은 말없이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제가 뭘 해야 하죠?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이 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교섭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남이 제3자, 즉 은영 씨나 다른 친척이 동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한 달에 2번, 2시간씩 공공장소에서 만나는 것처럼 제한적인 빈도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동의하지 않으면요. 그는 무제한적인 교섭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무엇이 아이들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따져보겠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의 전과 기록은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형법 제347조 위반은 중범죄입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와 관련된 이런 사건들을 극도로 신중하게 다룹니다. 은영은 한숨을 쉬었다. 어제 또 전화했어요. 이번 주에 와서 주말에 애들을 데려가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거절했더니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아빠 노릇을 막을 권리가 없다고 하더군요. 막는 게 아닙니다. 주원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친권 박탈은 매우 복잡한 별개의 절차입니다. 은영 씨는 단지 교섭 방식을 정하는 것뿐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사는 어머니로서의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만약 그가 그냥 와서 아이들을 힘으로 데려가면요. 주원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건 납치로 간주될 겁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유치원과 학교 선생님들에게 미리 알려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은영 씨 외에는 누구에게도 아이들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세요. 은영은 수첩에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또 아이들이 자기를 모르는 게 제 탓이고 제가 아이들을 자기에게서 등 돌리게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는 구치소에서 스스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원이 상기시켰다. 스스로 가족을 포기했죠. 5년 동안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지도 전화하지도 안부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편지나 면회를 통해 연락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아이들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에게 은영 씨가 어떻게 아이들을 등 돌리게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은영은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다. 맞아요. 전 아이들 앞에서 그를 변호하려고 애썼어요. 아빠가 멀리 있어서 올 수 없다고 말했죠. 소윤이가 한 번은 엄마, 아빠는 왜 편지도 안 써? 라고 묻더군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바쁘다고 했죠? 하지만 걔는 똑똑한 아이라 다 알 거예요. 은서가 가까이 다가가 언니의 손을 잡았다. 언니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한 거야. 고통스러운 진실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준 거지. 하지만 이제 강태준이 나타났고 진실은 어차피 드러나게 되어 있어. 아이들이 그에게서가 아니라 언니에게서 진실을 듣는 게 나아. 아이들에게 아빠가 범죄자라고 어떻게 말해? 범죄자라는 단어를 쓸 필요는 없어요. 주원이 부드럽게 말했다. 아빠가 실수를 해서 사람들을 아프게 했고 그 때문에 벌을 받았으며 반성해야 하지만 아직 좋은 아빠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해주세요. 아이들은 자기 나이 수준에서 이해할 겁니다. 은영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주원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전 당신을 미워했고 모든 걸 당신 탓으로 돌렸는데. 주원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게 옳은 일이니까요. 은영 씨는 제 아내의 언니고 아이들은 은서의 조카들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은영 씨는 자기 잘못 없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좋은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강태준은 투자자들만 속인 게 아닙니다. 그는 은영 씨도 속였습니다. 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은서가 가져온 서류들을 읽었어요. 피해자들의 진술서. 정말 무서웠어요. 태준 씨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저 운이 나쁜 상황에 휘말렸거나 경쟁자들에게 함정을 당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실은 반박할 수가 없더군요. 사기꾼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자신의 본성을 숨기는데 능숙합니다. 주원이 말했다. 알아채지 못한 것은 은영 씨 잘못이 아닙니다. 그는 전문적으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로 속았던 겁니다. 은영은 눈물을 닦고 허리를 폈다. 좋아요. 소송을 제기하겠어요. 내일 당장 법원에 가겠어요. 서류 작성하는 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제가 전체 내용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은영 씨는 서명하고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은 30분가량 더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주원은 법적 절차의 미묘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했다. 은서는 언니의 마음이 점차 누그러지고 어깨에 긴장이 풀리며 눈빛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큰 돌파구였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은영은 아이들을 불렀다. 소윤이와 시우가 방에서 나왔다. 민우도 그들을 따라왔다. 주원이 조카들에게 미소 지었다. 얘들아, 벌써 많이 컸구나. 소윤이는 10살이지? 맞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4학년이겠네? 내 아이가 조용히 대답했다. 훌륭하구나. 엄마가 수학 선생님이니까 너도 공부를 잘하겠네. 소윤이가 살짝 미소 지었다. 수학은 잘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해요. 정말 멋지구나. 시우는 몇 학년이니? 아이는 누나 뒤에 숨어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다. 저는 이제 1학년 될 거예요. 그가 속삭였다. 대단하네. 유치원은 재밌어. 시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주원은 아이가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 말했다. 유치원에서 만들기 숙제 같은 거 할 때 도움이 필요하면 은서, 이모나 나한테 말해. 우리가 도와줄게. 은영은 이 장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 은서는 언니가 마침내 주원에게서 적이 아닌 친절하고 차분하며 도움을 줄 준비가 된 평범한 한 사람을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이 떠나려고 준비할 때 초인종이 울렸다. 날카롭고 집요한 소리였다. 주원은 인터폰으로 다가가 미간을 찌푸렸다. 누구세요? 나야, 강태준. 문 열어. 은영이랑 할 얘기가 있어? 모두가 얼어붙었다. 은영은 창백해져 아이들의 손을 꽉 잡았다. 소윤이는 겁에 질려 엄마에게 바싹 달라붙었다. 시우는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언니가 속삭였다. 아마 미행했겠지. 주원이 어둡게 대답했다. 아니면 누군가 말했거나. 초인종이 더 집요하게 울렸다. 은영아, 너 거기 있는 거 알아? 문 열어. 애들을 봐야겠다고. 주원이 은영을 바라보았다. 제가 문을 열까요? 아니요. 그녀가 숨을 내쉬었다. 아이들을 보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제가 내려가서 얘기하고 오겠습니다. 여기 계세요. 주원이 말했다. 나도 갈래요. 은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주원이 반대하려 했지만 아내는 이미 재킷을 걸치고 있었다. 그들은 아파트에서 나와 아래로 내려갔다. 아파트 입구에는 4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말랐으며 움푹 팬 얼굴과 거친 인상을 지녔다. 낡은 재킷과 청바지 차림이었다. 두 손은 주머니에 찔러 넣었고 눈빛은 사나웠다. 강태준 씨, 주원이 물었다. 넌 누군데? 그가 으르렁거렸다. 박주원입니다. 고은영 씨의 동생, 고은서 씨의 남편입니다. 태준은 눈을 가늘게 뜨더니 이내 크게 웃었다. 웃음소리는 불쾌하고 개 짖는 소리 같았다. 아, 내가 바로 날 감옥에 쳐넣은 그 수사관 놈이구나. 이런 우연이 있나? 네, 접니다. 주원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돌아가 주시길 요청합니다. 은영 씨는 당신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지만 난 내 애들을 보고 싶은데 나한텐 권리가 있어? 권리는 있지만 교섭 방식은 법원이 결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냥 와서 만남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걔들 아빠야. 태준이 소리쳤다. 알아들었어. 아빠라고. 넌 뭔데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 5년 전부터 이미 당신 가정이 아니었어요. 은서가 차갑게 대꾸했다.
당신이 직접 이혼 소송을 걸었고 아내와 아이들을 포기했잖아요. 태준이 한 걸음 다가와 그녀를 위협적으로 내려다보았다. 주원이 즉시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물러서시죠.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안 그러면 뭐, 또 감옥에 쳐넣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니요. 하지만 경찰을 부를 겁니다. 당신은 지금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체포 사유가 됩니다. 태준은 얼굴을 찡그렸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좋아.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법원으로 가지? 아이들과 무제한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할 거야. 은영이가 애들을 나한테서 등 돌리게 만들었다는 걸 증명하겠어. 애들을 내가 데려오겠다고. 해보시죠. 주원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법원은 당신의 전과 기록을 고려할 것이고 당신이 5년 동안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것, 막내 아들은 당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편에 설 겁니다. 내 엄마는 가난한 교사 나부랭이고 나는 애들을 부양할 수 있어. 뭘로요? 주원이 비웃었다. 직업이나 집, 안정적인 수입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사람들을 속일 계획인가요? 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닥쳐. 내가 날 심판할 권리 없어. 이미 했습니다. 5년 전에 증거를 수집해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당신을 유죄로 인정했죠. 피해자 63명, 피해액 15억. 기억하십니까? 그건 사업이었어. 난 아무도 속일 생각 없었어. 물론이죠. 그냥 남의 돈으로 차 사고 유흥을 즐겼을 뿐이겠죠. 우연히. 태준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주원이 그의 손을 낚아채 비틀었다. 태준은 고통에 찬 신음을 내며 허리를 숙였다. 그러지 마시죠. 주원이 조용히 말했다. 저를 공격하면 새로운 혐의가 추가됩니다. 교도소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그가 태준을 놓아주었다. 태준은 손목을 문지르며 증오에 찬 눈으로 주원을 노려보았다. 난 돌아올 거야.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애들을 데리러 올 거라고. 그 아이들은 당신 아이들이 아니에요. 은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포기했어요. 아이들은 당신 없이 자랐고 당신 같은 아빠는 필요 없어요. 태준은 아스팔트에 침을 뱉고는 돌아서서 가버렸다. 주원과 은서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아파트로 돌아갔다. 은영이 창백하게 떨며 그들을 맞았다. 그 사람 갔어요. 네, 법정에서 보자고 위협했지만 갔어요. 은영은 동생을 껴안고 흐느꼈다. 은서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의 말을 속삭였다. 주원은 경찰에 전화해 사건을 신고하고 위협 사실을 기록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직자는 신고를 접수하고 순찰팀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도착하자 주원과 은영은 진술했다. 태준의 행동과 그의 위협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은 조서를 작성하고 강태준과 면담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저녁, 은영과 아이들이 떠난 후 은서는 남편을 안았다. 고마워요. 모든 게 다. 별말을.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로를 지켜야지. 언니가 변했어요. 드디어 당신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녀에겐 시간과 증거가 필요했던 거야. 이제 진실을 알게 된 거지? 은서는 그에게 더 바싹 기댔다. 강태준이 물러설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어. 내일 은영 씨가 소송을 제기할 거고 법원은 그녀 편을 들어줄 거야. 만약 강태준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경찰에 신고할 거야. 거기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래. 그들은 창가에 서서 밤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어려움이 앞에 놓여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였다. 은영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다. 그녀는 동맹이 되었고 그것은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었다. 다음 날 은영은 정말로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주원은 가족관계법 조항을 인용하고 강태준의 유죄 판결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문서를 완벽하게 작성하는 것을 도왔다. 법원 직원은 서류를 접수하고 심리가 약 3주 후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 3주는 고통스럽게 길었다. 강태준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거의 매일 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남을 요구하고 위협하고 비난했다. 언니는 처음에는 전화를 받아 법원을 통해서만 교섭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태준은 듣지 않고 소리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결국 은영은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은서는 주말마다 언니를 찾아갔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며 잃어버렸던 친밀감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소윤이는 이모가 다시 곁에 있다는 사실에 점차 익숙해지며 더 마음을 열었다. 시우는 민우와 노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금방 공통된 언어를 찾고 친해졌다. 주원은 한 발짝 물러서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다. 하지만 은영이 다가올 재판에 대해 질문하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참을성 있게 설명해 주었다. 언니는 귀에 깊게 듣고 메모하고 고마워했다. 그들 사이에는 조심스럽지만 진솔한 상호 이해가 싹트고 있었다. 재판 전날, 은영은 혼자 은서의 집을 찾아왔다. 부엌에 앉아 오랫동안 침묵하던 그녀가 말했다. 내일 재판이야. 무서워. 그가 당신을 해치진 못할 거야. 은서가 위로했다. 판사도 있고 경비도 있고 우리도 곁에 있을게. 내가 무서운 건 그가 아니야. 내 감정이 무서워. 만약 그를 보고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나면 어떡하지? 만약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지면 어떡하지? 은서는 언니의 손을 잡았다. 언니, 서류 읽었잖아. 그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언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잖아. 그는 가장 힘든 순간에 언니와 아이들을 버렸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이야. 알아. 은영이 조용히 대답했다.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마음은 다른 사람을 기억해. 소윤이를 팔에 안고 있던 그 사람을, 아침마다 나에게 키스해주던 그 사람을, 언제나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던 그 사람을. 그 사람은 가면이었어. 진짜 강태준은 수십 명을 속인 사람이야. 그들의 희망을 훔친 사람, 노인을 자살로 몰고 간 사람. 기억해. 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기억해. 그리고 내일, 만약 내가 잊고 싶어지면 그걸 다시 떠올릴게. 주원이 부엌으로 들어와 옆에 앉았다. 은영 씨, 내일 재판에서 강태준은 감정에 호소하려 할 겁니다. 아이들을 사랑한다. 반성하고 싶다. 당신이 교섭을 방해한다고 말할 겁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는 5년 동안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었고 편지도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은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큰딸은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논거입니다. 만약 판사님이 왜 친권 박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냐고 물으면요. 진실을 말하세요.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이미지를 지켜주고 싶었다고. 그가 반성하기를 바랐다고. 하지만 출소 후 그의 행동은 그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공격성, 위협, 경계 침범. 은영은 수첩에 메모했다. 고마워요. 당신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 세 사람은 함께 가정법원으로 가서 사모법정으로 들어갔다. 몇 분 뒤 변호사를 동반한 강태준이 들어왔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마른 남자였다. 태준은 은영을 보고 멈춰서서 오랫동안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주원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얼굴이 증오로 일그러졌다. 그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돌렸다. 판사가 들어와 사건의 요지를 알리고 원고에게 입장을 진술하라고 요청했다. 은영이 일어섰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꿋꿋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피고인과 저희 아이들, 10살 소윤이와 6살 시우와의 면접 교섭 방식을 정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강태준 씨는 중범죄로 5년간 복역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아이들과 연락하지 않았고 편지를 쓰거나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은 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큰딸은 그에 대한 언급만으로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출소 후 피고인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위협적인 전화를 하고 예고 없이 찾아와 즉각적인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교섭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통제된 방식을 정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3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공공장소에서 한 달에 2번 이하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피고인, 입장이 어떻습니까? 태준이 일어섰다. 변호사가 그의 앞에 글이 적힌 종이를 놓았다. 태준은 단조롭게 읽어 내려갔다. 원고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아버지이며 온전한 교섭권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5년간 객관적인 이유로 아이들과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생각했고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고은영 씨가 아이들을 저에게서 등 돌리게 만들고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 학대입니다. 저는 제한 없는 교섭 일정, 즉 매주 주말마다 아이들을 제게 데려올 수 있는 권리를 요청합니다. 판사가 은영을 바라보았다. 피고인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은영이 일어나 비서를 통해 경찰 조서를 제출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 달 전 강태준 씨가 저와 아이들이 있던 곳으로 찾아와 문을 열라고 요구하며 위협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저를 모욕하고 아이들을 힘으로 데려가겠다고 위협하는 통화 녹음도 있습니다. 판사가 문서를 검토했다. 피고인, 이에 대해 해명할 수 있습니까? 태준은 침묵했다. 변호사가 급히 그의 귀에 무언가 속삭였다. 태준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감정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누구도 겁주려던 건 아닙니다.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위협했군요. 판사가 차갑게 말했다. 그건 감정이 아니라 위협입니다. 태준은 이를 악물고 침묵했다. 판사가 은영을 보았다. 왜 친권 박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알 기회를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그가 변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출소 후 그의 행동은 그 반대를 보여주었습니다. 통제된 교섭을 허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하지만 반드시 제가 동석하거나 친척이 동석한 상태에서, 그리고 공원이나 카페 같은 공공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그의 집에서는 안 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그리고 물었다. 피고인, 일정한 거주지가 있습니까? 직업은요? 태준은 머뭇거렸다. 방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직업은 찾고 있습니다. 즉, 안정적인 수입이 없군요. 아직은 없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피고인의 중범죄 전과 5년간 아이들과의 단절, 출소 후의 공격적인 행동, 그리고 안정적인 수입과 주거의 부재를 고려하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결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교섭 방식을 정합니다. 강태준 씨는 한 달에 2번, 2시간 동안 어머니 또는 다른 친척이 동석한 상태에서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을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단독으로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은 1년 후 재심사 전까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봉이 울렸다. 재판을 마칩니다. 은영은 숨을 내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은서가 언니를 안고 등을 토닥였다. 주원은 서류를 챙겼다. 태준은 피고인석에 앉아 바닥을 응시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 은영에게 다가왔다. 은영아. 그녀는 뒤로 물러섰다. 주원이 즉시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물러서시죠. 아내와 할 얘기가 있어? 법원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을 따르십시오. 태준은 주원의 어깨 너머로 은영을 보았다. 돌아오고 싶었어. 반성하고 아빠가 되고 싶었다고. 너무 늦었어. 은영이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은 5년 전에 우리를 버렸어. 나한테 묻지도 않고 이혼 소송을 걸었지? 아이들은 당신 없이 자랐고 나도 당신 없이 살아남았어. 우리는 더 이상 당신 가족이 아니야. 하지만 당신은 63명을 속였어. 그들의 돈과 희망을 훔쳤다고. 당신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 아이들은 치료를 받지 못했어. 당신은 희생자가 아니라 가해자야. 그리고 난 더 이상 당신에게서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않아. 그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태준은 마치 뺨을 맞은 것처럼 뒤로 물러섰다. 미동도 없이 서 있다가 이내 돌아서서 법정을 나갔다. 변호사가 서둘러 그의 뒤를 따랐다. 은영은 떨고 있었고 뺨으로 눈물이 흘렀다. 은서는 그녀를 더 꽉 안았다. 다 끝났어. 언니. 언니가 해냈어. 그에게 진실을 말했어.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리고 언니가 옳았어. 모든 면에서. 그들은 법원 건물을 나와 계단에 멈춰섰다. 따뜻한 11월의 어느 날이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은영은 빛을 향해 얼굴을 들고 눈을 감았다. 안도감이 느껴져.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언니는 자유로워진 거야. 은서가 말했다. 과거로부터, 환상으로부터, 남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야. 주원이 다가와 은영에게 판결문 사본을 건넸다. 보관하세요. 강태준이 이 방식을 어기려고 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은영은 서류를 받아들고 주원을 바라보았다. 도와주셔서, 인내해주셔서, 그리고 원망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해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그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해합니다. 제가 틀렸어요. 당신 잘못이 아닌 일로 당신을 비난했어요. 죄송해요. 주원이 손을 내밀었다. 은영은 그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굳게 잡았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네요? 물론이죠. 세 사람은 차를 향해 걸어갔다. 가는 길에 은영은 아이들에 대해
재판 소식에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야기했다. 소윤이는 아빠가 억지로 같이 살게 될까 봐 무서워했고, 시우는 아예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시우에게 강태주는 그저 낯선 아저씨일 뿐이었다. 소윤이한테 아빠가 한 달에 2번 올 거라고 어떻게 말하지? 은영이 생각에 잠겨 물었다. 진실을 말해 은서가 대답했다. 그건 법원의 결정이고 언니가 곁에 있을 것이며 그가 소윤이를 데려갈 수 없다고. 만약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억지로 시키지 마. 스스로 준비가 되었을 때 결정하게 해.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뒤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태주는 은영이 아이들과 산책하던 시내 공원으로 찾아왔다. 은서와 주원은 만약을 위해 근처에 있었다. 태주는 의기소침해 보였다. 옷은 깔끔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소윤이는 엄마에게 바싹 달라붙었고 시우는 엄마 등 뒤에 숨었다. 안녕 얘 태준이 조용히 말했다. 나 기억하니? 소윤이는 침묵했다. 시우가 빼꼼히 내다보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보았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아이가 물었다. 그래 이 태준이 쪼그려 앉았다. 내가 너희 아빠야? 오랫동안 못 봤네. 정말 많이 컸구나. 왜 안 왔어요? 소윤이가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태준은 시선을 내렸다. 멀리 있었어. 올 수가 없었어. 엄마가 그랬어요. 감옥에 있었다고. 침묵.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실수를 했어? 사람들을 아프게 했지? 그래서 벌을 받았어. 아빠는 나쁜 사람이에요? 태준은 고개를 들어 딸을 보았다. 그의 눈에 고통이 서렸다. 나쁜 사람이었지? 지금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 소윤이는 말없이 아버지를 유심히 살폈다. 그러고는 천천히 다가가 팔을 뻗으면 닿을 만한 거리에 멈춰섰다. 이제 더는 사람들 아프게 안 할 거예요? 안 해, 약속할게. 우리도 안 아프게 할 거죠? 태주는 한숨을 쉬었다. 아니, 난 이미 한 번 너희를 버렸어. 내가 힘들 때 이혼하자고 했지? 비겁한 짓이었어. 미안하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엄마에게로 돌아갔다. 시우는 끝내 은영의 등 뒤에서 나오지 않았다. 만남은 1시간 반 동안 계속되었다. 태주는 지금 어디에 사는지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아이들은 말없이 들으며 단답형으로 대답했다.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분명히 보였다.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었다. 태준이 떠난 후 소윤이가 물었다. 엄마, 우리 꼭 아빠 만나야 해? 아니, 딸 얘 내가 원할 때만. 원하지 않으면 안 그래도 돼. 아이가 생각에 잠겼다. 생각해볼게. 나중에 내가 준비되면. 은영은 딸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들은 집으로 향했다. 몇 주가 더 흘렀다. 태주는 정기적으로 만남에 나왔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차가웠다. 소윤이는 이해에 바르지만 거리감 있게 대했고 시우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태준이 은영에게 말했다. 나 다른 도시로 떠나. 여기서 일자리를 못 찾겠어. 그리고 애들한테도 내가 필요 없는 것 같고 포기하는 거예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야? 난 너희를 영원히 잃었어. 내 잘못이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도록 해줘. 나 없이. 그는 일주일 뒤 떠났다. 더 이상 전화도 편지도 하지 않고 그냥 사라졌다. 은영은 그를 찾지도 양육비를 청구하지도 않았다. 삶은 계속되었다. 자매는 다시 가까워졌다. 매주 만났다. 아이들은 함께 놀았고 두 가족은 함께 식탁에 모였다. 은영은 더 이상 주원을 피하지 않았고 그와 차분하게 대화했으며 심지어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이 부엌에서 차를 마시며 앉아있을 때 은영이 말했다. 있잖아, 은서야. 너한테 고마워. 내가 눈이 멀었을 때도 날 버리지 않았어. 고통스러울 걸 알면서도 진실을 보여줬지? 언니는 내 언니잖아. 난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주원 씨도요. 은영이 동생의 남편을 보았다. 원망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도움과 인내심에도 감사하고요. 주원은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서로를 지지해야죠. 은영이 미소 지었다.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따뜻하게 삶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과거의 고통은 점차 물러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그 자리를 채웠다. 진실은 고통스러웠지만 해방감을 주었다. 그리고 이제 환상이 거친 자리에 새로운 미래를 쌓아 올릴 수 있었다. 정직하고 진실하며
견고한 미래를